안녕하십니까, 김명락 교수입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 2주차인 3월 24일 화요일 1교시를 이제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업로드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다시피 이제 제 모습과 파워포인트를 이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스크린에 띄운 내용이 같이 보이실 텐데, 혹시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이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구글 웹드라이브에 올렸고, 그 구글 웹드라이브 링크를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일과 이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 파워포인트의 내용이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오늘 이제 2주차 1, 2교시 그리고 3주차 1, 2교시 총 2주 동안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주차, 그러니까 다다음 주인 4주차에는 그때는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는 좀 그만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4주차 이후에는 노트북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4주차부터는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야 제대로 된 실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도 기재했듯이 4주차 위에는 반드시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다룰 내용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우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 분야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이게 결국 인공지능의 한 분야잖아요. 이 머신러닝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훈련시키는 거고, 또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인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제 빅데이터인데 그게 결국 훈련 데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바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목차가 이와 같습니다. 크게 9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IT가 정확하게 뭔지 이해를 일단 하고 넘어가야 돼요. IT라는 말을 안 쓰는 분이 없고, IT가 뭔지 대략적으로는 다 아시지만 막상 IT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IT라는 건 결국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요. 이걸 줄여서 IT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랑 IT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 IT가 발전해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줄여서 DT라고 하죠. IT가 발전해서 DT가 된 거고,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 안에 빅데이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를 모르면 이 밑에 얘기가 좀 사상 누각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T가 뭔지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한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IT가 발전한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뭔지, 그 안에 빅데이터가 뭔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도 언급을 하고, 인공지능이 뭐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영어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적 판단, 지능 이런 걸 흉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한 2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이성적 판단을 흉내낸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감성적인 어떤 판단, 결정 이런 걸 흉내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 그래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오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쨌든 인공지능의 이름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름을 뭐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이름만 보면 아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거라 이렇게들 이해할 만한데, 실제로 최근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과 이름만 보고 인공지능은 이렇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 다음에는 결국 빅데이터라는 거를 모아서 확보해서 저장한 다음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뭐 분석해서 또는 빅데이터 가지고 인공지능 훈련시켜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빅데이터를 꼭 인공지능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모습이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낮은 단계가 1단계가 있고요. 또 2단계가 있고 또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정도 돼야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1, 2단계는 인공지능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 강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인 레벨 3, 그러니까 3단계에 해당하는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1, 2단계가 뭔지 정도는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1단계, 2단계는 인공지능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한 분야의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쭉 언급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무슨 반도체 분야처럼 이렇게 막 높은 기술을 다루고 그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 좀 그 스포츠 분야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시사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 그거는 뭐 우주선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하는 얘기고, 스포츠처럼 아주 기술지각적이지는 않아 보이는 분야에서는 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든지 좀 하이테크놀로지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해서 유효한 결과를 내는지를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아 스포츠 분야에서도 저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존에 사람이 어떤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을 때는 7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적용했더니 80점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분석했을 때는 70점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을 적용했더니 60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거는 돈과 시간과 인력 투입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얼마나 더 좋아지는 건지, 계속해서 그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일을 이어나가도 되는 일인지 중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려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안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양준혁 선수가 양준혁 선수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내야 땅볼을 치더라도 1루까지 전력 질주한다.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걸 좋아하는 팬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양준혁 선수가 내야 땅볼, 내야 타구를 칠 때마다의 상황을 그와 관련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또는 뭐 다른 선수들의 사례들 수집하고 한 다음에 뭐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분석해 보니 결과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야 땅볼을 치고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게 실제로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런다고 해서 뭐 내야 안타가 될 확률이 더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야 땅볼을 칠 때마다 전력 질주함으로써 부상을 입을 확률이 올라가가지고 뭐 본인이 다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지고 그건 팀한테도 악영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라는 분야는 기계적인 효율만을 따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팬들한테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팀 선수들한테 주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가치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준혁 선수가 내야 땅볼을 칠 때마다 1루까지 찌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플레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좋은 기술이니까 막 무턱대고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뭐 스타벅스 자라처럼 뭐 하이 테크놀로지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포츠 분야는 더더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기술만 잘 적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뭔지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넘어가고, 자 이거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IT. IT가 그 IT 아니야? 뭐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좀 되고 이런 거 다 IT 아닌가? 뭐 다 아는 내용이 아닌가? 이거 뭐 이 얘기를 뭐 하러 또 하나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IT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묘하게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 기본기, 골프 자세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소위 막스윙을 뭐 한 6개월 해버리면 잘못된 폼이 배면은 그 고치는 데 한 6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IT라고 하는 분야에 수많은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와 솔루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내가 가져다 이용하는 고객, 소비자 입장으로 그칠 거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수준의 고민 공부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를 TV 골프 채널을 보고 즐기는 그런 골프 팬으로서 가끔 스크린 골프장 가서 그냥 나 원하는 대로 골프 스윙하고 이러고 싶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골프 기본기니 이런 거를 막 그렇게 고민해서 익히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뭐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든지 뭐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이왕하는 걸 좀 골프를 제대로 연습해서 그린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좀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그런 정도가 목적이면 이런 얘기까지 필요 없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어떤 결과를 내서 누군가 그걸 이용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만드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듬성듬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IT, 인포메이션은 무엇인가? 한번 짚어봅시다. IT라고 하면
보통 뭐부터 떠올리냐면 컴퓨터부터 생각하죠. 컴퓨터 또는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IT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 여기 보면 원이 여러 개 있죠. 요 왼쪽 보이시나요? 여기 요 동그란 이게 컴퓨터 공학이에요. 이게 가운데 작은 원, 요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C죠, C.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막 쉽게 떠올리시는 PC, 퍼스널 컴퓨터죠. 집에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모바일 앱, 뭐 카카오톡이니 뭐 리니지 앱 같이 그런 거. 요게 C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이기도 하고 컴퓨터 공학이기도 한 거예요. 보통 IT가 하면 요 C 부분에 해당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 컴퓨터 공학은 맞지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는 아니에요. 그런 게 있나 싶을 텐데 A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자동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마다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문 열고 닫고 뭐 비상 상황에서는 약속된 동작을 하고 이게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니면 큰 빌딩의 뭐 에어컨 그런 거 우리 공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 공기 순환도 제대로 시키고 내 난방도 막 제대로 하고 이런 거 다 자동 제어예요. 그것도 어려운 분야고 하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자동 제어도 컴퓨터 공학에서 다루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아니에요. 또는 통신 또는 전기공학, 뭐 변압기를 이용해서 뭐 전기의 전압을 바꾼다든지 뭐 발전소에 나온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 전기공학인데 이런 것도 컴퓨터공학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만 얘들은 IT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맞지만 컴퓨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D죠 그런 거. 그럼 뭐가 있냐면은 금속 한자 인쇄술 뒤에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이런 것들 금속 한자 인쇄술 그러니까 책이 한 권 있으면 책을 여러 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옮기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한자 인쇄기에다가 한자를 미리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럼 뭡니까? 인포메이션을 확대하는 기술이죠. 인포메이션을 확대하고 공유하는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엄연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지만 컴퓨터하고 아무 상관없죠. 금속 한자 인쇄술 세상에 나온 지 수백 년이 됐는데 그때 컴퓨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는 도서관 자료 분류치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막 아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다 분류가 돼 있고 나름의 규칙에 따라서 책이 보관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뭐 수십만 권이 돼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창고에 물건 쌓아 놓듯이 그 많은 책을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쌓았으면 거기 원하는 책 찾는 거가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책을 분류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나름의 어떤 학문으로서 이제 발전된 부분이 있고 뭐 그쵸? 뭐 문헌 정보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되게 중요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학문들이 수백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어떤 인류의 중요한 지식을 잘 정리하고 보관하고 활용될 수 있게끔 훌륭한 체계를 갖고 그런 지식을 다뤄왔는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에서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그런 도서관 자료 분류 체계가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건 맞지만 컴퓨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는 사실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아니죠. 오늘 2교시 정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데이터 테크놀로지 확대가 되면 그게 2죠. 근데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확대가 되면 컴퓨터 공학의 도움 없이 하기 좀 어려워요. 그게 사실 B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B에 해당하는 거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데이터 테크놀로지 확대된 영역이고 얘들은 또 컴퓨터 공학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B에 들어가는 게 바로 빅데이터라는 연구문제입니다. B에 들어가는 게. 근데 이에 해당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맞는데 컴퓨터 공학 없이 할 수 있는지 사실 요거를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랑 다른데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여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의 도움 없이 하기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A, B, C, D, E가 진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IT라는 거는 C와 D라는 거예요. C와 D.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컴퓨터 공학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간에 IT라고 하면 컴퓨터를 자꾸 떠올리셨다면 지금부터는 IT라고 얘기하면 인포메이션을 떠올리세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자 그러면은 좀 이어서 해볼게요. 이 D에 해당하는 거가 뭐가 있었는지 D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맞지만 컴퓨터 공학이 아니고요. 보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찍어낸 책이 이 집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조선교실이고 1377년에 그 금속활자 인쇄술 우리나라 고려시대죠 이때가 책을 이렇게 찍어냈다라는 기록이 있고 구텐베르크 이제 독일이죠. 독일 사람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용해서 책을 찍어낸 게 1459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우리가 77년 정도 앞선 거잖아요. 그 정도 되나요? 앞서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또 다른 어떤 책에 보면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용해서 책을 찍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책 자체가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금속활자 인쇄술로 책을 만들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인데 그 기록을 인정하면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서양보다 먼저 금속활자 인쇄술을 한 200 몇십 년 이전에 만든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활자 인쇄술 기술 자체는 분명히 서양보다 앞선 건 맞죠. 그런데 이 금속활자 인쇄술 우측에 보시는 이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우리나라 뭐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보다 앞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원나라로 넘어가고 그 원나라에서 다시 유럽과 중국 원나라를 이제 드나들던 선교 사이에 의해서 뭐 유럽으로 넘어간 거 아닐까 뭐 그런 뭐 가설도 이제 세우고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실제로 좀 이런저런 조사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서양보다 앞선 건 맞지만 이걸 사용하는 모습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기술을 어디다 사용했냐면 조선시대 그 왕조 내내 그 왕의 주변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가들이 그 왕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적은 거잖아요. 그게 조선왕조 실력이잖아요. 사실 그건 되게 중요한 역사서가 맞죠. 왜냐하면 왕들이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역사에 남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동을 조심했을 거고 선대 왕이 했던 행동을 고려해서 더 좋은 선택하려고 애를 썼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중요한 역사서가 맞는데 조선왕조 실록을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용해서 내부의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복사본을 서울, 충주, 성주, 전주에 복사해서 백업하는 데 썼습니다. 자료를 복사한 다음에 보관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물론 이것도 기술을 유용하게 쓴 건 맞죠. 근데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 금속활자 인쇄술 어떻게 썼냐면 어떻게 썼는지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는 일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음지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고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되게 약해지는 상황이 돼서 직감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자기가 로마 황제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사이에서 많은 이제 대중들이 기독교를 믿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를 생각한 거죠. 로마 황제인 내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기독교 어떤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서로 간에 그런 윈윈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음지에서 상당히 핍박받으면서 기독교를 믿었던 뭐 신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은 나쁘지 않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준다니까 이제 떳떳하게 양지로 나와서 신앙활동 해도 되니까 나쁘진 않은 거예요. 대신에 하느님이 뭐 로마 황제를 인정하신 것처럼 약간 교리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 권력과 종교가 이렇게 결탁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 결합되면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 유럽 암흑기가 시작됐는데 이런 시절이 계속 가다 보니까 좀 어이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이 상징적인 일이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리대금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걸로 돈을 좀 많이 벌고 물론 뭐 다른 교훈도 많이 했겠지만 근데 이제 기독교 원래 교리에는 고리대금업을 하면은 천국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뭐 그런 식의 좀 폭리를 취하고 이런 행위를 지옥에 갈 행위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상당히 꺼리축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하지만 죽어서 지옥 갈 생각하니까 좀 당연히 불쾌하지가 않죠. 이제 돈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치챈 그 부패한 어떤 뭐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거를 만들어냈냐면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으로 치면 뭐 1억, 2억 이렇게 큰 돈을 교회에 내면 우리가 면죄부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 면죄부를 너가 받으면 뭐 지옥에 안 가고 뭐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 기분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진짜 천국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성행하는데 사실 성경책 어디에도 면죄부 이런 게 있다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루터라는 이제 종교개혁가가 이런 문제를 보고 아니 성경에도 없던 얘기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은 면죄부를 받아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고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도 안 맞고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루터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책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라틴어가 지금도 그렇지만
읽고 쓰고 발음하기가 무척 어려운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가 아니에요. 그 1%가 누구냐면은 뭐 신학대학교를 에서 공부한 뭐 친구라든지 뭐 아주 극소수의 지식인들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본인이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성경책 안에 무슨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을 다 믿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죽는, 지금을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그런. 근데 중세 유럽에서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못 읽어서, 성경책을 못 읽어서 자꾸 이런 걸 이제 믿고 이런 잘못된 신앙이 퍼지고 하니 그래도 독일어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독일어판 성경책을 번역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어판 성경책은 이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으니 읽어보니까 진짜 면제부 같은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필사를 한 겁니다. 필사를. 라틴어 성경책을 독일어 성경책으로 펜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한 권을 옮기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런 말도 있고 엄청 오래 걸려요. 더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속 활자 인쇄술로 성경책 전체를 번역하진 않았고 뭐 어떤 중요한 부분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거를 인쇄를 했어요. 그런 식의 노력을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일어판 성경책을 대량으로 찍을 수 있었고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뭐 면제부 같은 그런 거는 거짓말이었던 거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됐고 이것이 이어져서 르네상스로 이어진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는 어쨌든 최소한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서양이 동양을 좀 앞설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보시다시피 금속활자 인쇄술은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인데 동양은 특히 조선은 정보를 보관하는 데 그 기술을 썼다면 서양은 정보를 확대하고 공유하는 데 쓴 거죠. 이 부분에서 동양과 서양의 역사가 갈리기 시작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시대가 쭉 흘러서 198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는 컴퓨터 이게 보급되면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더 확대된 거는 분명해요. 컴퓨터의 도움으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한 건 분명한데 1960년, 70년만 해도 집에 컴퓨터가 있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집에 비행기가 있다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좀 흔치 않은 얘기인 거죠. 왜냐면은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컴퓨터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고 비싸고 이게 엄청나게. 근데 80년대가 되면 컴퓨터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초등학생도 다룰 수 있는 저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더 이제 확대된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지금은 이게 당연한 거지만 대중화되다 보니까 IT가 ICT란 말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약자예요. 줄여서 ICT 이렇게 되는데 IT가 ICT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빌 게이츠 얘기를 왜 했냐면 이분이 대단한 거는 항상 맞는 얘기만 하지 않고 이분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예측을 한 적도 몇 번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거는 자기가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인정하고 생각을 고치는 이런 걸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내가 잘못된 주장을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게 틀린 걸로 밝혀지더라도 내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한 말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엔 그렇게 한 거지. 뭐냐면 1994년 벌써 26년 전인데 그때 이제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막 유행하면서 막 인터넷이라는 게 막 사람들 사이에서 하자되고 뭐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1994년이죠. 이때 그 임원들을 모아놓고 빌 게이츠가 인터넷은 돈이 안 되고 애들이랑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되겠냐고 뭐 상당히 시큰둥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이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조차도 인터넷의 미래를 그렇게밖에 못 보고 그런데 딱 1년 지난 1995년에 빌 게이츠가 내가 작년에 잘못 얘기했다. 인터넷이 IT의 미래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라고 하는 OS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끼워서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윈도우를 쓰는 사람은 뭐 좋든 싫든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훗날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서 그게 독과점 행위다. 왜냐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를 쓰는데 너가 익스플로러를 거기다 끼워서 팔면은 뭐 넷스케이프 같은 이제 다른 웹브라우저 회사들은 타격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반독과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게 맞는 걸로 인정돼서 뭐 벌금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행착오의 끝을 거치면서 인터넷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IT가 ICT로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 시대는 된 거예요. 1990년 중후반 이후에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근데 인터넷이 크게 보면 웹 1.0, 웹 2.0, 3.0, 4.0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웹 3.0, 4.0은 뭐 웹 2.0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생각하고 웹 1.0과 2.0의 차이는 뭐냐면 웹 1.0 시절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후반 이때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생성하는 사람하고 이런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구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홈페이지에 어떤 뭐 강의 자료를 이렇게 지금처럼 만들어서 올리면 다른 학생들은 그걸 와서 그냥 그걸 보기만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 정보를 만들어서 올린 사람 따로 있고 그 정보를 와서 보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러니까 웹 1.0 기술 또 이런 개념에서는 마치 우리가 책을 쓰는 작가가 따로 있고 그걸 읽는 독자가 따로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웹 2.0이 되면서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리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섞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어떤 뉴스 기사를 본 다음에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뭐 리플을 달기도 하죠. 또는 그 기사를 내 친구한테 공유하기도 하고 내가 답글을 쓰기도 하고 좋아요 싫어요 누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나도 정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정보를 보기도 하지만 내가 또 정보를 적극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특히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더 활발한데 남이 올린 정보를 보기도 하지만 내가 또 정보를 올리기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보를 올리는 사람하고 소비자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 섞임으로써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지난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글과 사진과 의견과 또 참작 결과를 올리셨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어디에 올렸는지도 모를 만큼 방당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인터넷 공간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인터넷상의 데이터가 무척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텐데 1990년대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개념적으로는 뭐 언제 어디서나 뭐 데이터를 뭐 다룰 수 있고 뭐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좋은 얘기죠. 뭐 유비쿼터스 그런 게 약간 유행어처럼 컴퓨터 분야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고 좀 잊혀지다가 최근에 얘가 이름을 바꿔서 짜잔하고 다시 나타나는 게 M2M IoT예요. M2M은 머신 투 머신 이렇게 되고 IoT는 인터넷 오브 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M2M은 뭐 어떤 기계 장치끼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IoT는 뭐 인터넷이 뭐 사람끼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뭐 냉장고하고도 연결되고 세탁기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하고 연결돼서 뭐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IoT인데, 유비쿼터스에서 하던 일이 이제 M2M IoT로 이제 좀 이름을 바꿔서 왔지만 이 근간은 뭐냐면 센서예요, 센서. 유비쿼터스도 근간은 센서고 M2M IoT는 더더구나 센서가 근간이에요. 센서라는 게 뭐 되게 뭐 온도 센서도 있고 뭐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고 CCTV도 어떻게 보면 뭐 센서라고 볼 수도 있죠. 끊임없이 영상을 수집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센서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센서 하나하나가 비싸면 많은 센서를 우리가 이렇게 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센서가 이제 저전력 센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이게 건전지를 하나 놓으면 한 2, 3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센서를 꼭 플러그에 전기 플러그에 꽂아서 유선으로 전기를 계속 공급해야 센서가 작동했다면 지금은 그냥 뭐 장난감에 들어가는 건전지 같이 그거보다 더 작은 건전지로 그냥 몇 년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산불을 감시하고 싶다 그러면 산불을 감시하고 싶은 넓은 영역에 헬기를 가지고 되게 저렴하고 전력을 조금씩 쓰면서 건전지 하나를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센서를 하늘에서 수천 개를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천 개 뿌렸다고 하면은 그 중에 2천 개는 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나무에 걸려서 제대로 안착을 못하고 하지만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3천 개는 좀 제자리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 3천 개 센서가 2, 3년 동안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신호를 가지고 불이 났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다 한 3년 지나면 모든 센서가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센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약간 이게 또 쓰레기를 뿌리는 것처럼 돼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일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쉬워졌고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량이 무척 많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는 뭐냐? 인터넷에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량이 많아졌죠.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센서가 많아졌고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센서는 이제 숨만 쉬어도 데이터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값을 본인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IoT가 활성화될수록, 즉 센서가 많아질수록 데이터량이 대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두 개 합쳐서 얘기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 우리가 저장을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하드디스크 같은 파일 시스템을 저장하면 일단 너무 느리고, 그리고 그런 파일 시스템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작업도 안 했는데
컴퓨터 안에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그 파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적 특성을 갖는 하드 디스크 뭐 요즘 잘 쓰진 않지만 플로피 디스크 이런 데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연찮게 뭐 자석으로 그걸 긁어버린다든지 뭐 물리적 충격을 받는 사람 데이터가 누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디가우징이라고 하잖아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뭐 자석 뭐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디가우징이라는 건 뭐냐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뜯어내서 거기다 자석을 막 긁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거의 깨져가지고 복원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마그네선이 있는 경우에 또 자석으로 막 긁으면 데이터가 다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양이 많고 좀 오랜 기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뭐냐면 좀 다루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쌉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옛날에 이제 슈퍼컴퓨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슈퍼컴퓨팅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슈퍼컴퓨팅이라는 크게 컴퓨터가 되게 복잡한 계산을 빨리 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많은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슈퍼컴퓨팅이라는 게 그리드라는 개념으로 발전했고 이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 그리드라는 개념은 크게 보면 뭐 데이터 그리드, 액세스 그리드, 컴퓨테이셔널 그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그리드 중에 하나가 데이터 그리드라는 분야가 있었고 이 데이터 그리드가 발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데 크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구글, 네이버, KT 이런 애들이 크라우드를 만들어놨어요. 그 눈으로 보기에는 데이터 센터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 크라우드에 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내가 만약 데이터를 많이 저장했으면 요금을 많이 내는 거고 적게 저장했으면 요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를 쓴 만큼 쓰고 매달 전기요금 내듯이 그러니까 내가 그 저장 공간을 막 어렵게 구축하고 막 기술적인 관리를 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큰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크라우드에 제가 필요하면 집어넣고 필요하면 꺼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실 크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있어요. 보시면 우리 핸드폰을 살 때마다 뭐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나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를 뭐 삼성이라고 치면 뭐 삼성 크라우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폰에 있는 데이터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런 백업을 뭐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뭐 물에 빠뜨려 고장나거나 하면 새로운 핸드폰을 다시 사면 크라우드에 올려놓은 그 데이터를 다시 받으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예전 폰하고 똑같아지는 지금 이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크라우드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쉬워졌어요. 싸지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인터넷에서 또 센서에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크라우드를 이용해서 저렴하고 쉽게 또 안전하게 저장하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인공지능이 또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얘기는 제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요 두 페이지 얘기는 뒤에 살려는 좀 겹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걸로 요약이 되는데 웹 2.0 시대가 되면서 SNS 같은 게 발전하면서 인터넷에서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고 M2M IoT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센서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 합치면 데이터가 많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되면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쉬워졌어요. 요 세 개를 합치면은 드디어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빅데이터 시대를.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뭔가 쓸모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드디어 빅데이터가 뭔가 쓸모있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된 겁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1교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시고 이어서 2교시 때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 내용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